2005년 9월 13일 텍사스주의 러벅시 쓰레기 매립장에서 작업자가 새 것 같은 여행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멀쩡하면 자신이 사용하려고 내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지퍼를 열었을 때 벌거벗은 채 구타당한 젊은 여성이 태아 자세로 접혀 있었습니다. 경찰이 매립지로 출동했습니다. 여행 가방 안에 있던 여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녀의 발목에 새겨진 썸머라는 문신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검 결과 시신은 몸 전체에 50여 군데 둔기에 의한 외상을 입었고 그중 머리에 상처가 심했습니다. 목에는 손에 눌린 액살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망 원인은 질식사로 나왔습니다. 살인범이 그녀를 여행 가방에 구겨 넣을 때까지도 살아 있었고 좁기 좁은 가방 안에서 질식 탓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당시 임신 10주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문 분석 결과 신원은 4명의 자녀를 둔 29살의 썸머 볼드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래 워싱턴주 타코마 출신인 썸머는 마약에 중독되어 약을 사기 위해 성매매하며 살아가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와 같은 일을 하던 동료는 그녀가 자정쯤 매우 짧은 머리를 한 히스패닉계 남성과 함께 빨간색 픽업 트럭을 타고 사라지는 것을 마지막으로 봤다고 했습니다. 썸머의 시신 외에 경찰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증거는 여행 가방뿐이었습니다. 여행 가방은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산 것으로 보였고 내부 안쪽 주머니에 상품 코드 번호가 적힌 작은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해당 제조사와 모델이 월마트에서만 독점적으로 판매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가까운 월마트에 갔으며 그 시점에도 똑같은 여행 가방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장 직원은 여행 가방의 코드를 확인하여 지난 48시간 동안 판매된 수량과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2개가 팔렸고 2건의 구매 날짜와 시간에 대한 매장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여행 가방 중 하나는 9월 12일 오후 3시경 여성에게, 다른 하나는 20대 남성에게 판매됐습니다. 경찰은 여성은 용의선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른 남자는 히스패닉계였고 체격이 좋았으며 머리를 짧게 묶고 녹색 셔츠를 입었습니다. 그는 새벽 3시 30분 여행 가방과 라텍스 장갑을 샀습니다. 주차장 CCTV에서 그가 크고 빨간 픽업 트럭을 운전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현금카드로 결제해 수사관들은 그 남자의 이름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샌 안토니오에 사는 25살의 로센도 로드리게스였습니다. 로센도는 범죄 기록은 없었지만 수사관들에게 그의 이름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1년 전 러벅에서 10대 소녀가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그의 이름이 거론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5년 현재 그는 해병대 예비군에 속해 있었고 훈련을 위해 러벅에 왔었습니다. 형사들은 현금카드로 로센도가 러벅 시내 홀리데이 인 호텔에 9월 9일부터 머물렀다는 사실과 미들랜드에 있는 렌터카 회사에서 결제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일부 수사관은 렌터카 회사로 향했고 다른 수사관은 호텔로, 또 일부는 로센도의 집이 있는 샌 안토니오로 향했습니다. 미들랜드로 간 수사팀은 렌터카 회사에서 로센도가 반납한 트럭을 확인했고 사진을 여러 장 찍어뒀습니다. 호텔팀의 수사관들은 객실 청소가 이뤄진 후였지만 다행히도 많은 증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로센도가 머물렀던 방에서 여행 가방에 가격이 붙은 태그와 월마트 포장 비닐, 콘돔 포장지를 포함하여 여러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하늘이 도운 것인지 분명 청소원이 제대로 주의 깊게 청소하지 않은 덕분이었습니다. 카펫과 매트리스에서 혈흔을 찾았습니다. 또한 복도 쓰레기통에 버려진 라텍스 장갑을 발견했습니다. 카펫과 침대에 묻은 피에서 DNA 검사를 한 결과 썸머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라텍스 장갑에서도 썸머와 로센도의 DNA가 나왔습니다. 호텔의 객실 카드로 방에 들어간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로센도는 9월 13일 오전 12시 30분쯤 카드를 찍었는데
이때가 썸머와 함께 호텔방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 다음 로센도가 월마트에서 여행 가방을 구매한 지 20분 후인 오전 3시 50분에 피카드를 사용하여 방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증거로 로센도는 시신 발견 이틀 만인 9월 15일 샌안토니오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주장했으며 변호사 없이는 수사관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렌터카 계약서, 트럭을 반납한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구입한 버스표, 그리고 그가 입고 있던 녹색 셔츠 등 여러 물품이 그의 집에서 압수되었습니다. 로센도는 집에 돌아온 후 컴퓨터에서 썸머 혹은 메립지에서 발견된 여성의 시신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그가 체포된 지 2주 후 그의 변호사는 수사관에게 연락해 로센도가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센도는 수사관에게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합의한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콘돔을 착용했기 때문에 그의 DNA 흔적이 그녀의 몸에서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관계가 끝나자 썸머는 그에게 추가로 돈을 더 달라고 했고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칼로 그를 공격했고 그는 방어하다 그녀의 목을 졸랐고 결국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입은 부상이 50여 개에 달했고 그녀의 피가 호텔방 여기저기에 튄 이유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칼을 들고 공격했다면 분명히 생겼을 방어적인 상처도 없었습니다. 썸머의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또 다른 수사팀에선 1년 전 실종된 16살의 소녀 루안나 로저스의 용의자로 로센도를 연결지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2004년 5월 자정쯤 잠자리에 드는 조안나를 봤으나 다음날 아침 그녀는 집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 당시 그녀의 컴퓨터를 검색한 결과 그녀는 온라인에서 수많은 남자들과 채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남자 중 한 명이 로센도였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은 그를 인터뷰하려 했으나 그가 군사훈련을 위해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인터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후 조안나 실종 사건 목록의 맨 아래에 놓였습니다. 수사관은 실종된 조안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조안나의 가족과 썸머의 가족 모두와 이야기를 나눈 후 악마와 거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수사관은 로센도의 변호사에게 조안나의 실종과 관련이 있음을 인정하고 시신이라도 찾게 해준다면 썸머 사건에서 그에게 사형은 면제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과정 전반에 걸쳐 썸머의 가족과 조안나의 가족 모두 이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했고 조안나의 시신이라도 찾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로센도는 거래에 동의했고 자신과 조안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했습니다. 그는 당시 러벅에 살고 있었고 조안나의 집은 약 2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채팅에서 알게 된 그들은 5월 4일 새벽 로센도가 조안나의 집 전화로 2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조안나는 그의 집으로 왔습니다. 로센도는 조안나가 도착하자마자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그 후 그녀는 돈을 요구했고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경찰에 가서 성폭행 당했다고 말하겠다며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다툼과 몸싸움 끝에 그녀를 목졸라 죽였습니다. 그는 여행 가방을 꺼내와 그녀의 시신을 안에 넣은 뒤 썸머에게 그랬던 것처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수사관은 그의 자백을 들으면서 로센도는 사형받아 마땅한 악마라고 생각하며 형량 협상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조안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메립지는 쓰레기가 어디서 수거되는지에 대한 기록을 꽤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형사들은 어느 쓰레기통에 조안나의 시신이 들어 있었을지 그리고 그 쓰레기통이 비워졌을 대략적인 메립지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문제는 2년치 쓰레기가 쌓여있는 메립지에서 조안나의 시신을 찾는 것은 모래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습니다. 조안나의 시신이라도 찾고자 하는 염원에 많은 인력이 동원됐고 수색을 시작한 지 2달이 됐을 무렵
드디어 사막에서 바늘을 찾았습니다. 빨간 머리카락을 가진 소녀 조안나가 들어있는 또 다른 검은색 여행 가방이었습니다. 그녀는 실종된 지 1년여 만에 부모의 품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피고인의 변론뿐이었습니다. 그의 항변 당일 로센도는 마음을 바꿉니다. 그는 더 이상 유죄를 인정하지 않고 재판에서 살인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기로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검찰은 형량 협상을 취소하고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뜻을 통보했습니다. 로센도의 재판에 대해 참고할 점은 그가 조안나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그의 진술은 형량 협상이었기 때문에 자발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는 협상을 거부했기에 법정에서는 그의 자백을 증거로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센도는 조안나의 사건은 배제하고 썸머 살해 혐의로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재판은 2008년 3월 26일에 시작됩니다. 그는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폭행 중 살인이고 두 번째는 썸머가 당시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2명을 살해한 혐의입니다. 텍사스에서는 두 혐의 모두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검찰은 부검의의 증언을 통해 썸머가 겪었던 신체적 부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몸 전체에 50개 이상의 둔기에 의한 상처를 입었고 질과 항문에선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녀는 강간을 당한 것이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의식을 잃었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로센도가 그녀를 여행 가방에 넣었을 때 그녀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세 때문에 산소 부족이 사망 원인이었다고 부검의는 말했습니다. 로센도가 정당방위를 주장하지만 썸머의 부상은 많고 잔인한 반면 그의 부상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 혐의에서는 텍사스 형법에 개인의 정의를 참조했습니다. 개인이란 수정부터 출생까지 임신의 모든 단계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포함하여 살아있는 인간을 뜻했습니다. 로센도는 썸머와 뱃속의 태아까지 포함하여 2명의 개인을 살해한 것입니다. 검찰은 최종 변론에서 증거로 남아있던 여행 가방을 배심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여행 가방 위에 장미 3송이를 놓았습니다. 하나는 썸머를 위한 것이었고 하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미는 조안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배심원단은 3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심의한 후 로센도가 썸머를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배심원단이 로센도의 사형 여부를 결정할 차례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로센도의 과거 여성들이 검찰에 나와 그가 자신들을 어떻게 강간했는지 설명했습니다. 한 명은 고등학교 시절 여자친구였고 다른 4명은 텍사스 공대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로센도를 잘생기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묘사했고 처음에는 좋은 남자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금방 난폭한 성격이 드러났고 그들은 로센도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강간당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배심원단은 5명의 여성의 이야기를 들은 후 조안나에 대한 짧은 청문회를 가졌습니다. 청문회에서도 로센도의 자백은 제외되었습니다. 배심원단은 조안나의 아버지로부터 로센도가 딸을 죽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FBI 요원은 조안나가 사라진 날 로센도가 조안나의 집에 걸었던 전화 통화에 대해 증언했고 러벅 경찰은 로센도가 썸머의 살인에 대한 뉴스를 검색하는 동시에 조안나의 실종에 대한 기사를 검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조안나의 사진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심원단은 약 2시간 30분 동안 심의를 진행한 끝에 사형을 권고했습니다. 로센도의 변호사들은 끝까지 의뢰인을 대신해 수많은 항소를 제기하며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로센도는 살인사건이나 피해자 가족들에게 끼친 고통에 대해 결코 후회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사형 집행 전 마지막 말을 할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자신의 항소가 기각된 것을 불평했습니다. 로센도 로드리게스는 2018년 3월 27일 38살의 나이로 처형되었습니다.